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원입니다. 자, 수요일 신통방통 첫 소식은 바로 조 전 장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부모인 자신의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대한 불복 행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네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참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받았습니다.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나름대로의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자, 조 전 장관, 저런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교수직 파면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반성문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불복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 교수직에 이렇게 집착하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교수직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파면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면을 예를 들어서 해임 정도, 그러니까 이 교원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수위를 조금 더 낮추고 싶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과거의 이름이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심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교원 징계 라는 것이 1심이라면 네. 지금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2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좀 죄를 그러니까 파면을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경감해서 본인의 약간의 명예라도 좀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직 파면 어떤 불이익을 받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화면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말을 했던 과거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파면 불복 행보를 하고 있죠. 자, 어떤 불이익을 받길래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 교원 징계위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 그리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지금 가장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학교 재취업도 불가능합니다. 교원 연금 혜택도 불가하고 퇴직금 수령할 때도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파면이 아닌 해임이나 정직 다른 쪽 수준을 좀 낮추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네? 이 행보는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됩니까? 전략상. 왜냐하면 막상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직에서 파면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교수직에서도 파면당한 사람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을 불확정 상태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 이런 전략적 이유라면 지금 행보가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고도 또 징계에는 불복하는 어떻게 보면 갈집자 행보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네. 선거 전략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 여쭤봤는데 어찌됐든 교수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의사보다는 다른 쪽의 목적이 있어서 불복 행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대는 이 불복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인가라는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김광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소청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행정소송 가기 전에 이제 소청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징계 사유도 그렇고요. 또 징계 사유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거의 본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거의 이제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않을 것이다. 결국 행정소송 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행정소송 가도 네. 조 전 장관이 이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조 전 장관은 사실은 이거 불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네. 지금 항소심의 재판 중이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파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않고 불복을 안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모순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다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징계 사유로 징계를 한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1년 선상이 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의 뭐 명예회복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지자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어떤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불법과 관련된 소송도 네.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과거 그냥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 최근에는 딸과 아들 뭐 결정도 존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과거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장관도 35일짜리 장관을 했고 대학 교수도 조만간 아마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될 것 같고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자 마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조국 그 앞에 있는 것 다 없이 그냥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야지.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그런 행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총선 출마는 항소심 재판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뭐 결정할 걸로 보고요. 지금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소청 심사를 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청 심사를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징계 사유가 600만 원에 대한 부정척탁금지법 위반 부분 그리고 PC 증거 인멸 부분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수익보고서 인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600만 원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외에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이 600만 원 부정청탁금지법 이 부분만 무죄가 나오면 네. 아 이게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법리적인 계산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하면 됩니다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 판결이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좀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죠. 지금부터는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를 놓고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부지사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간의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벌어지면서 재판 시작 15분 만에 파행됐다고 합니다.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입장 바꾼 이화영의 아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아수라장이 된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인정하자 아내가
직접 재판 전 변호인단 해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정에 나와서 나의 의사가 아니다. 그 해임 신고한 걸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내는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라면서 소리를 쳤다.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참 보기 드문 광경이고 이런 모습은 쉽지는 않을 텐데 뭐 두 사람의 관계에도 참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계기 이 부분에 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저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내용들은 탄원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탄원서에도 뭐 그 군사정부의 무슨 전기 고문에 버금가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심리적 고문 상태를 이용해서 검찰이 회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자기 뜻과 다르게 거짓을 진술했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은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막상 본인은 그렇지 않다. 이건 자발적인 의사다. 뭐 이거를 어저께 그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하게 밝힌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은 부인과 다르다. 그러면 이제 부인은 왜 저럴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쪽하고 뭔가 그 뭐 좀 그 이런저런 교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해요.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하튼 확고하게 현재 본인의 그 어떤 실토하는 과정 이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재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 앞으로는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판 결국 파행됐고 다음 달 8일 다시 재판을 열 것으로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이화영 씨는 변호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아내의 어떤 행동과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까? 이거 민주당과 교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결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것도 있었겠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현역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측근을 만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거기서도 뭐 얘기가 있었을 거고.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검사할 때 그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7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서울 강북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을 할 때 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자기 남편 지역구에서 쌀을 돌린 사건이 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 사건을 제가 이제 인지해서 기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남편과 뭐랄까요? 그냥 부부관계를 넘어선 어떤 정치적 동지 내지는 동업자 관계라고 인식하는 게 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있었던 일을 진술을 번복하는 게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나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나 아니면 정치적 미래 결정에 있어서 지금 수감돼 있다고 해서 이화영 남편 본인이 뭐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도 좀 남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이대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당신의 정치적인 것도 재개가 가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버텨주면 되는데 왜 안 버텨주냐 이런 이제 속내음이 있다고 보고 근데 가장 이제 사실적 실체의 진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조사받고 재판하다 보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할 때는 자기가 혼자 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럼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당신 이거 인정하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 탓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부분은 좀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뭐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거 정도는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미세한 심경의 변화가 있다, 진술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변호사 믿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해왔다는 거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또 검찰과 뭐 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어떻게 딜을 할 수 있겠어요? 동아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주 정치인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딜을 갖다가 만약에 하자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옥중서신에서 그렇게 쓸 거예요. 인정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면 검찰이 신뢰가 완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자발적인 또 진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부인이 끼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사건을 더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는 거죠. 부인의 개입, 너무나 적극적인 개입, 혼자 판단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부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문 보도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아닌 글자가 좀 작은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법정에서 저렇게까지 소란스럽게 부부싸움을 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던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도 다른 여성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혹시 공범 아니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아주 가까웠을지도 모르는 그 여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가까운 여성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있고요. 일단 아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뭐 굳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뭐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부부 간에는 어떤 사건이 휘말렸을 때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300만 달러를 보냈을 때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런 뭐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남편이 절대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진술이 바뀌니까 이 남편이 뭔가 검찰과 딜을 한 거 아니냐, 뭐 양형에 있어서 또는 적용법제에 있어서 딜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가족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서 정치적인 행동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아내가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또 이게 좀 12개월 정도 되면 구속기간 만기가 돼서 석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느냐 또는 기소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석방돼서 사회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임시적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머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 어제 재판 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서민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일단은. 재판에서 했던 입장은 일단은 그대로이신 건가요? 지금 입장? 네. 맞습니다. 자, 법정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법정을 나오고 난 직후에도 좀 흥분한 상태였고 그걸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신이 없다라는 표현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대답하진 않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진 않았고
자신의 남편인 이화영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짧은 얘기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떠났는데 어제 저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지금 현재 10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불과 한 달여 전 정도에 이제 진술을 바꾸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한 9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버틴 거예요. 버텼는데 이제 그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또 압수가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일치해요. 뿐만 아니고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도 뭐 국정원 문건이나 이거하고 다 일치하고 오로지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진술만 그거와 그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아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 아까 김광선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랑 상의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저히 더 못 버티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민 끝에 나온 이 실토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토하게 되기까지 과정, 뭐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회유에 의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회유 가지고 저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본적인 시각 차이. 그러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렇게 해서 몇 년 받으나 저렇게 해서 몇 년 받으나 윤석열 정부 뭐 이 기간은 어차피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보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전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걸 뭐 본인을 지금 그 부인이 뭐 다른 식으로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여러 증거 같은 걸 볼 때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우려하고 있고 검찰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뭔가 엮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도 재판부도 여러 가지로 혹시 재판이 오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면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 당의 개입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만큼 면회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화영 옥중 편지 확인 차원에서 27일에 지금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이 신청했는데 당시 거절 통보 받았죠. 당시 그래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짤막하게.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이화영 씨의 배우자와 함께 28일 이제 내일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 또한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신청을 했으나 거절했다. 안민석 의원도 거절하고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도 그리고 다 거절했다.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는 뭐 부담스럽다. 이제 민주당과는 좀 거래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면회 와서 할 얘기는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달라. 그냥 초지일관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도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 진행하고자 했던 거지. 이재명 대표는 일말의 관련성도 없다는 진술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를 할 건 너무 뻔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저 현역 의원들도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는 목적보다는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최근에 좀 상황이 급해지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보여주는 목적이 더 클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저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한마디 하니까 민주당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뭐 네. 완전 분란집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별면회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그리고 뭐 박범기 의원을 비롯해서 뭐 농성하고 네. 민주당에서 도와주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움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형량이랄지 이런 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줄지어가지고 막 특별면회 신청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도소가 자체에서 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검찰이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면회를 하지 말게 하라. 이건 이제 교도소장의 재량이에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절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떤 재판의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난 민주당의 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태도를 변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더 불안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런 취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옥중서신이랄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향후에 있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태도가 상당히 검찰의 협조적으로 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옥중서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옥중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했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옥중서신이 등장을 했고 옥중서신에는 보고한 적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이 옥중서신도 부인인 그 A씨가 관여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관여라는 것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쓰지 않았는데 부인이 대필해 준 거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썼는데 부인이 자꾸 뭘 어떻게 쓰라고 하니까 뭐 그냥 그 별 의미 없이 그냥 쓴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글쎄 뭐 변호인이 저걸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쓴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내용에는 관여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단 편지를 한 장 써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그러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옥중서신에 보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렇게 방북 비용 대납 이거를 보고한 적은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다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건 이제 2019년 7월에 필리핀의 그 국제회의에 가서 북한 측 관계자 김성태 전 회장 다 있는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아니 북측 관계자가 있는 데에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얘기했으면 그게 뭐 사실상 그 방북할 때 돈 든다는 건 뭐 이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부탁한 거 뭐 사실일 개연성이 높고 그리고 필리핀에 갔다 와서 그러면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 여부에 대해서 북한한테 부탁한 걸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상당 부분 옥중 편지 내용과 다르게 상당 부분 전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담된다는 그 이화영 전 지사의 언론 보도에 박범계 의원이 어떤 설명과 해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털리고 있다라는 등등의 어떤 협박 뭐 이런 등등의 회유 이런 거와 관련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을 방문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뭐 부담된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라는 얘기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직접 친필 그 저희들 민주당에 접수된 서면에 의하더라도 일관됩니다. 뭐 그렇지 않다니까 부담된다라는 표현이 뭐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뭐 그렇게 민주당이 압박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겠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토로 드러난 진실을 다시 뒤집으려는 방탄방문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음번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비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조건을 발동시키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으로 달려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조작 수사와 언론 프레이를 주장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으로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워딩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정확한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해줄 게 없잖아요. 뭐 12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보석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줄 게 없거든요. 뭐 돈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자꾸 정당한 영장 청구로 해서 체포영장을 체포동의안을 기각시키고자 한 거 아니냐. 이제 좀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자기가 영장심사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는 수사를 안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수사를 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굉장히 위축되고 압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10개월 동안 구속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검찰이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러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나서 구속에서 이제 보석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위증죄 등으로 또 추가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검찰이 뭐 진실을 발견해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심리적 압박이 강하면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허위 진술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어떤 절대 되지 못한 수사는 사실상 좀 자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 사람들도 이화영 파이팅! 힘내라! 라면서 영치금도 주고 지금 아주 강하게 돕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내라 이화영! 손편지는 이렇게 쓰시고 이 주소로 쓰시고 인터넷 서신은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치금 계좌는 이러이러하니 영치금을 돈 두둑히 넣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치금은 이미 꽉꽉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고 인터넷 서신과 손편지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 역시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태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무관심했죠.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실토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아, 내가 이재명 대표 진작에 좀 얘기를 했으면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해할 거예요. 네. 그럼 저 의도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면 다시 또 입장을 바꿔서 자, 뭐 나는 이재명 대표는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실토를 하고 뭐 또 아니면 뭐 번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저런 정도의 그 어떤 뭐 응원 메시지 또는 영치금 뭐 그런 것 가지고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큰 진술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다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래 나 이재명 대표 도와야겠다라고 또 생각할 리는 만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의혹의 최정점에 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여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재의 어떤 게 확실해요. 아니 단 한 명이든 사망이 아니라 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보살피고 그 피해를 줄이자고 존재하는 게 바로 정치, 행정 아닌가요? 무정부 상태,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무정부 시대라고, 상태도 아니고 아예 그냥
통째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다. 무정부 시대. 이런 자조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달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그때 또 어떤 입장들이 쏟아져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수해 중에 베트남 출장을 떠났다가 논란이 되자 급거 귀국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서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환노위가 아니고 외통일 당시에 박병석 의장님하고 전 의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한 상황이고 토요일까지 비가 안 왔고 당일 출발하는 날은 비가 왔지만 그때는 이미 고민을 이제 떠나서 결정할 시기였거든요. 강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목소리 잘 못 들었는데. 자, 당에서조차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그 목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최기상 의원이 얘기했는데 심지어 윤준병 의원은 윤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출장이 부적절했다면 부적절한 것이다. 재난 감수성 제로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난 감수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뭐 이 여당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뭐 적반하장이 맞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가 나기 전에 해외 순방을 떠났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 기차를 이용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다녀왔던 것이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수해가 난 상태고 뭐 오늘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만 이게 수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이 아니고 뭐 출장이라고는 합니다만 베트남하고 그 의원 외교의 목적이 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의원 외교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바뀔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보통 과반을 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의원들도 알아요. 이 사람 몇 년 있으면 이 국회에 없다는 거 알아요. 수도 있다는 그래서 사실은 의원 외교가 잘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수해 중에 굳이 그 해외를 나갔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 뭐 나가지 말란 아니면 걱정하는 얘기 못 들었다.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저런 태도는 적반하장 그거 말고 뭐 더 좋은 표현이 좀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이 국민께서 보시기에 출장이 부적절하다면 부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당하고 뭐 문제가 없는데 뭐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부적절한 걸로 뭐 하겠다.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이 있고 당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재난 뭐 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난 감수성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재난 감수성이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가 아니고 본인이 해외 출장을 안 가고 다른 자리에서는 야당으로서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뭐 어쩔 수 없이 입국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왜 갑자기 제3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나도 부적절하지만 그 사람은 더 부적절하다. 이런 태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휘 자체도 이해하는데 좀 힘들고 아주 부적절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수해 복구 작업이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또 함께 나갔습니다. 현장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언행 불일치의 내로남불 이제 한시 빨리 청산하시고. 매우 이건 수재 피해가 당사자들이 다 이미 귀국해서 오늘 이 현장에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열심히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 다니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여야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조기 귀국한 민주당 박정 의원도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정 의원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나르고 있죠. 그리고 걷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좀 흘리면서 좀 피로해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든 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야, 이제 좀 민망하니까 본인도 보여주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그런 것 같아요. 여야가 수해복구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봉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한 외부 일정, 외교 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큰 피해가 있고 재난이 일어난다면 안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일정을 지켜야 돼서 외국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몇몇 국회의원들은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국민의 재난 상황이 더 위급하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가기 전에 그런 결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거고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베트남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셨는데 베트남 국회의장 등을 면담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왔을 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결례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교 순방 일정 그 자체만으로 이제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일정이 필요했었는지 또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외교적 일정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면서 어떤 국민적 비판의 수위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올 만한 일정이었다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군요. 자, 그리고 수해 상황에서 골프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 지역 수해 복구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당 윤리위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김영남 의원님, 봉사활동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까? 당 윤리위의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힌트를 좀 줬었거든요. 하면 좋다고? 그렇죠. 징계 개시 결정을 하던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사이에 수해복구 봉사나 뭐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 말 듣고 뭐 한 건지 봉사를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안 했던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사 수위, 징계 수위가 이제 오늘 결정이 될 텐데 그걸 앞두고 이제 3일 동안, 오늘까지 24일부터 25, 26, 3일 동안 봉사활동 한다 하니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홍 시장의 봉사활동 소식에 한 커뮤니티에서는 홍 시장의 복장을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거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황제 장화 논란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시 홍 시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화 그것도 내가 신은 거야. 여러분들도 다 장화 신어봐. 선체로 장화 못 신어. 미끄러워서 균형 못 잡아. 이장인간 그분이 장화 신겨주려고 그러길래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고마워가지고 그래 하는 걸, 그걸 덥석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그 뒤에 내 신는 장면은 다 빼버렸어. 자,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떻게 했을지 궁금한데, 홍 시장 오늘 어떤 복장으로 했습니까? 아니, 지지자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올해는 빨간 운동화를 신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빨간 운동화 그 수해 복구 작업하는데 적당한 복장이 아니죠. 근데 실제 나중에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장화를 신었다고 하니까 네. 아마 빨간 운동화를 신고 갔다가 장화로 바꿔 신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와 같은 사진은 없습니다. 누가 네, 장화를 누가 시켜주는 신겨줘서 뭐 황제 장화다 뭐 이런 비판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뭐 사실 뭐 장화 그거 이거 혼자 이렇게 또 신기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에서 이제 홍 시장이 자꾸 뭐 트집 얘기하는 것도 뭐 굳이 틀린 얘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핫한 인물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 첫 번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후에 이제 장관으로서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167일 만에 복귀한 실세 장관 곧바로 청양 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탄핵 기각 직후 강남 자택에서 출발했고요. 탄핵 소추로 국민께 심력 끼쳐 송구하다. 이태원 참사 다시는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이제 붙을 것으로 이제 장관이 복귀했기 때문에 차관이 대행했던 시절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행정안전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의 모습도 직접 보겠습니다. 업무에 좀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실손이 다 보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 복귀한 만큼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것들을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좀 최우선으로 삼겠다 이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최병우 위원님? 그렇죠. 바로 본인이 그 탄핵 소추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수해, 수해가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정부 부처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의식을 해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재 결정도 잠깐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헌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향을 따졌을 때 여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가 나오면 몇 대 몇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명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어제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건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자체가 무리 내지는 억지였습니다. 무리 내지 억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과 달리 사법적 탄핵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사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을 떠나서 이거는 애초에 탄핵은 무리다라는 판단에 9명 다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승훈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해진 결과예요. 왜냐하면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반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들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봤어요. 다만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제기한 이유들은 159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끔찍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구청장, 경찰서장 정도 수준에서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해임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혀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이걸 뭉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에게 이 정도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공방이었던 것이지 이게 통과될 걸 예상하고 했던 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치적 공방이 될 걸 알고도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던졌다? 무리하게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요. 3인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안부 장관이 압구정동에 사는데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걸 총 책임지고 지휘해라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 가는데 105분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고 봤더니 일산에 있던 운전수행비서가 압구정까지 와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안부 장관의 어떠한 태도가
정말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행비서, 수행운전기사 올 때까지 105분이라는 시간을 소모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직무를 소홀히 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있었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을 향해서 선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상당히 이상민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맞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말 위신을 가지고 제대로 행안부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된 분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 3인의 이야기도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탄핵 사유는 안 된다는 결론에는 뭐 9명이 전부 일치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네. 이건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문턱도 못 넘고 그냥 각하됐습니다. 이게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탄핵 소추안도 그렇고 탄핵 소추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그 공석 상태를 6개월 가까이 만들어 놨는데 이건 입이 10개라도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문제지 이상민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 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입장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헌재 판단 이후에 나온 여야의 입장, 공방들 내용 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컨트롤 센터의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무력화시켜 놓고 재난 안전에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 국민들의 저는 일반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여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을 이제 추진할 때도요. 거의 이제 법조인의 일치된 의견이 탄핵 심판 해봤자 기각될 거라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네. 그럼 민주당 내에도 율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또 법률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당연히 이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네. 만약 거기에서도 법조인 출신이 이건 탄핵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법조인 출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조인은 사실은 어떤 실력적인 측면에서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했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를 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도 진보 쪽이 5, 그다음에 보수가 4명 이렇게 나누어졌거든요. 또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도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일치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일고의 가치도 없이 뭐 일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그 부적절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명백히 모든 것이 법률 위반이 아니다는 것이 상식적인 법 수준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밀어붙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억지 탄핵이었다, 정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탄핵과 관련해서도 아마 민주당이 뭐 이렇게 계속 그냥 무조건 탄핵을 밀고 나가는 그런 행태는 아마 시전이 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탄핵을 거론한 게 이상민 장관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도 수차례 뭐 잊혀질만 하면 거론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주장하는 건데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장관이 삼권 분립 정신을 훼손한 거거든요. 국무위원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뭐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여러 차례 탄핵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뭐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려다가 헌재의 기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핵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좀 시정돼야 한다. 좀 주춤해지지 않겠느냐, 좀 움츠러들지 않겠느냐 이런 그래도 얘기. 그렇지 않을 거요?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걸핏하면 탄핵 얘기를 했는데 네. 탄핵의 요건이라는 게 과연 뭐다 하는 걸 민주당 잘 알고 있죠.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아는데 왜 그러느냐?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2월에 했던 거는 아마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3명,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1명, 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3명. 네. 이렇게 해서 7대2예요. 7대2. 보수 진보 이런 거. 아마 그런 구성을 너무 믿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 중에서 네.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딱 구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또 무슨 말만 있으면 아마 탄핵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소위 탄핵에 관한 기준점은 제시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러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 결의는 이런 걸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이 주장은 아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남국 의원입니다. 자,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을 제명 권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성실한 소명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에 따르면 거래 내역이 100이라면 5% 정도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분이 다 내셨기 때문에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 냈다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아주 일부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TV조선 보도는 원래 8,000쪽인데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출력을 하면 그 이제 A4 용지 정도로 8,000쪽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중에 400쪽 정도 분량에 불과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것도 핵심 내용을 만약 냈다. 예를 들어서 뭐 위믹스를 뭐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뭐 이런 부분, 위믹스를 처음에 구매했던 부분, 뭐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5%만 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중에서 불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무슨 의심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는 걸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 얘기는 결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의 방해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전체회의 열고 윤리특위가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이제 자문위는 징계를 권고한 거고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든 특위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게 본회의에 넘겨집니다. 이런 과정들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할 거는 징계 소위 구성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결정하는 거는 이제 8월 중에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전체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명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그동안 윤리위가 해왔던 행태들을 봤을 때 그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냥 적당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자진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리자문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한 11명들을 외부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누가 어느 정도 가져 있고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몇 회, 금액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문위에서 이걸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국회법상
그 비밀 엄수할 의무가 있고 또 일종의 이제 이걸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 위반을 한 것이다 해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문위의 역할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문위는 윤리와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자문위에게 이제 판단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단순히 신고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한 11명을 추려서 이거 외부로 뭐 공개하는 것은 좀 정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피의자 조 씨가 검거 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었는데 속속 드러나는 어떤 계획 범행 증거들에 의해서 결국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실토했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 씨가 계획 범행임을 인정하게 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 흉기를 미리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 그 전날의 행적이 계획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범행 전날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합니다. 네. 휴대전화를 통해서 향후 수사 결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철저하게 계획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본인의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네. 둔기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 본체, 하드를 부순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부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인터넷 포탈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에 검색한 이력은 포탈 서비스 측의 내역이 남게 되거든요. 경찰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그 전에 이미 살해 방법,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든가 사람의 급소 이런 것들을 검색한 이력들이 확인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은 처음부터 본인이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라는 계획하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됐고 그 과정에서 범행 전날은 혹시라도 모를 증거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씨가 범행 전에 신림역 가기 전에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을 또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방문한 이유가 혹시 본인 진술은 지금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려고 했다, 이런 게 본인 진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조 씨 경우에 사실은 진술이 좀 오락가락해요. 처음에 그 펜타닐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저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지금 뭐 계획적인 범행인 걸로 그 하나씩 그 드러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그 범행 동기나 이 진술 내용을 믿을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는데 마지막에 할머니 좀 보려고 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또 화를 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씨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왜 했을까? 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을까? 경찰은 지금 조 씨의 열등감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봤다. 열등감에 또래 남성을 표적 삼아 분노 표출한 걸로 추정된다. 저런 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판단은 열등감 때문에 이런 분노들이 드디어 결국 표출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분노 범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 3명 모두 다 20, 30대의 건장한 남성들인 점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최초 진술에는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는데, 즉 본인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부족한 어떤 결여된 어떤 결핍 의식을 남들에게 공격성으로 투여를 하고 남도 같이 불행해지고 같이 죽자라는 심정을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인은 뭐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 자기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비하 의식을 남에게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범행 동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이런 감정으로 타인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살인 행위를 수차례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회피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술서도 이제 스스로 작성을 해놓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계획한 범죄이긴 하지만 지금 조사 과정에서 신경의 변화라든가 오락가락, 횡설수설 하는 여전히 그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경찰에서는 심리검사라든가 이 사이코패스를 예정대로 계속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자학하면서 그 공격성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상당히 관심이 없는 유형인데 과잉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좀 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손재 변호사님, 사이코패스는 아닐 수도 있다는 뭐 이렇게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사이코패스의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사회성인 어떤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제의식이 결여돼 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높은 수치가 있었을 때 타인과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고 본인의 잘못을 남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는 소년범 송치가 14번 되었던 과거에 이제 소년 비행이 굉장히 극심했던 사건이고, 성인이 이루어서도 보험 사기라든가 특수상의 폭력성이 있는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들을 해온 상황이 있거든요. 네.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학습이 돼서 처음에 폭력적인 범죄가 살인까지 강도가 높아지면서 학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마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여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가겠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뉴스, 그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에버랜드의 최고 인기 스타 판다 푸바오의 소식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야, 이 사육사의 장화가 벗겨지고 사육사와 정말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업히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이런데
저 영상이 뭐 조회수가 1,900만 조회가 넘었다면서요? 네, 사육사와 푸바오의 어떻게 보면 우정, 우애 이런 관련된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분들, 세계적인 어떤 팬들이 많은 상황인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한 동화 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정말 인간과 동물이 교감을 하는구나. 사실 워낙 판다가 희귀종이고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도 없는데 실제로 푸바오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장면들이 속속들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사육사 말씀하시죠? 네, 이 사육사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티격태격하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랑 애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1,900만 회를 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적 조회가 3억 7천만 회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특히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려왔던 이 사육사와의 이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 진한 우정. 그 최병욱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아니 저 뭐 푸바오 저 판다 영상은 사실 저희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판다가 이제 워낙 그 친근한 동물이고 그다음에 희귀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내년에 아마 돌아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4살이 되면 이제 지금 저게 임대 상태거든요. 중국 정부가 이 판다를 직접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임대 형태로 주고 있거든요. 잠깐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살이 되면 돌아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특이한 점 때문에 이제 그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일단 돌아가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반환될 가능성. 이제 일단 계약 관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돌아가면 이제 진짜 보고 싶으면 중국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귀염성까지 통틀어서 아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푸바오의 이제 쌍둥이 동생들이죠. 그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나면서 이 푸바오, 언니인 푸바오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푸바오의 신랑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감은 누가 됩니까? 일단 프랑스에 있는 위안멍이 유력한 이제 신랑 후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뭐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자이언트 판다 위안멍이 지금 프랑스에 있고 프랑스에 있는 위안멍도 이제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인데 왜 푸바오를 꼭 중국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특히 이제 협정이나 계약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뭐 과거 사례 보면 10년간, 20년간 임대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변경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판다라는 것도 자기들 어떻게 보면 동족이 있는데 가서 본인들의 어떤 고향에서 편안하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만나는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반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위안멍 같은 경우는 10년간 이제 프랑스에 임대된 그 판다이고요.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 이게 또 이제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비슷한 시점에 만약에 푸바오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만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이걸 임대받아서 프랑스 측엔 데모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육사처럼 이제 데모로 불리는 영부인 마크롱 여사도 있는데요. 실제 위안멍과 푸바오가 만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게 되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겠죠.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에 딱 붙인 이 벽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벽보길래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목은 저는 초등학생입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이제 뛰지도 말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 이제 많이 주의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초등학생이 봤을 때 근데 이웃은 내가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뛰지 말자고 해서 말 잘 듣고 있는데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돼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 담배 피는 어른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이 글 보고 찔리는 어른들이 반성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굉장히 이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데 층간소음에 배려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면 층간흡연을 방치하고 이것을 내몰라라 하는 이웃 주민이 있다는 사실에 초등학생이 보낸 이 편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래층을 위해서 배려해서 뛰지도 않고 조심조심 지내고 있는데 아래층 사람은 왜 이렇게 담배를 편하게 피우느냐 뭐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이 썼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고 또 공분을 산 벽보도 있습니다. 이 공분을 산 벽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층간흡연과 관련한 이제 가해자 측, 가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흡연자가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을 받으세요라고 징징대지 말고 쓴 내용입니다. 이것을 벽보 형태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비싼 세금 내가면서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다.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흡연자들도 사람이다. 배려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집 방 안에서 담배 흡연하는 장면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흡연권과 못지않게 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이 건강에 위해적이고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그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의 흡연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이고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간접 흡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힐 뻔했는데 피해 다니다 결국 숨바꼭질까지 가는 끝에 결국 잡혔습니다. 자, 면허 상태는 어느 상태였습니까? 어느 정도 상태였습니까?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만류할 정도이면은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 되고 특히 경찰이 나타났는데 지금 경찰이 아이들도 아니고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놀이까지 시켜야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이렇게 음주운전 신고해 주신 뭐 시민분에게도 혹시라도 모르게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성은 큰 것이거든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추격전 끝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자료가 전체 자료, 요청했던 자료의 5%에 불과한 400쪽밖에 안 됐다라는 보도가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고 그 내용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 클로징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모든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상자산 신고를 완료했고 해당 내역, 거래 내역도 모두 제출했다. 그리고 뭐 정리를 하자면 저의 모든 거래 내역은 국회 윤리자문위에 있다. 이런 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신통하게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